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오늘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경제 승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면 승부하는 순서죠. 경제 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정승경 경제 이슈로 정면 승부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건국대 손석우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면 승부해볼 경제 이슈, 첫 번째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예, 월드컵 첫 경기가 있는 날이어서 좀 유쾌한 소식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 썩 유쾌한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연일 치솟는 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 곤욕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금통이었는데 0.25%포인트 인상 결정했고요. 이로써 이제 종전 3.0%에서 3.25%로 기준금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또 6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또 기록도 세우게 됐어요. 6차례나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네.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물가 때문입니다. 지금 뭐 5%대 이렇게 치솟은 물가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요. 이게 지금 그 서민들, 네. 일반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물가 잡겠다고 하다가 그 경제마저 엉망으로 만든 건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도 늘 갖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올리면 역시 이자 부담 늘고 소비 여력 줄고 기업들도 투자 위축돼서 경기가 얼어붙는 고통이 있다는 건 알긴 하지만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더 급한 게 지금 물가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금리 수준이 0.5%였어요.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재개한 게 작년 8월이었는데 네. 1년 3개월 동안 전부 다 2.75%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이게 어느 분야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느냐 역시 이자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요. 이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1인당 16만 4천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걸로 추산이 돼요. 1인당이요? 1인당 그렇죠. 연간 이자 부담입니다. 근데 네. 이제 1년 3개월 동안 2.75%포인트 올렸으니까 전체 이거를 또 이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연간 181만 5천 원 늘어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가요.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금리 변동분을 기준으로 나눠 산출한 거니까 네. 실제로 1인 대출 차주분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 증가폭은 더 클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말이죠. 예. 이번에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다른 거는 인상폭이 줄었죠. 0.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역시 한은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물 경제에 느끼는 부담 여기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금통위에서는 물가 억제를 위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렸다면 이번에는 좀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준금리 오늘 올라서 3.25%가 네. 됐는데 자 물가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이창용 총재가 오늘 얘기한 게 상당히 힌트가 되는데 예. 조금 더 올릴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속도 조절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25%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중립금리 상단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중립금리라는 게 너무 높으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너무 낮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것도 그도 이도저도 아닌 딱 적정한 금리 수준을 네. 중립금리라고 하거든요. 예. 중립금리 상단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높인다라고 하면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을 시사한 거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금통위원들이 전부 다 7명입니다. 예. 총재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금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3.5%가 적절하다고 봤다는 게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봤 분이 2명이었어요. 예. 그러면 종합해 보면 3.5%의 가장 많은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예. 지금보다 딱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 금리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조금 쉬면서 한 템포 쉬면서 올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목표 수준 금리에 도달했으니까 한숨 좀 이제 쉬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숨 돌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죠? 금리 인상 여파는 사실상 내년에 더 뚜렷하고 무겁게 나타날 여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목표 금리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걸 또 바로 뭐 내리거나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오늘 이창용 총재도 그러면 금리 우리가 내리는 걸 고민해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닌 거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 5%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 되겠죠. 4%나 뭐 그 이상은 3%대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 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이 또 오늘 본 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요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리 인상의 끝이 뭘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1%대를 예상한 거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이어서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거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하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네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종합부동산세를 갖고 여러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네. 고지가 됐죠 이미? 네, 이번 주부터 발송됐죠. 예. 주택과 토지 보유자 합해서 이제 131만 명, 총 7조 5천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어요. 주택분이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주택분만 보면 고지 인원은 122만 명, 납부 대상이라는 뜻이죠. 예. 고지 세액 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액은 줄었어요. 그리고 1인당 부과되는 세액은 조금 줄긴 했지만 과세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예. 거죠. 2년 전과 비교하면 작년이 93만 명이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66만 5천 명이었으니까 2배 늘어난 거거든요. 네. 전체 주택 보유자의 8%가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논란이 크죠. 종부세라는 게 당초에는 고가 주택,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 성격이었는데 8%나 내면 결국 이게 보통세와 다를 바가 뭐냐라는 예. 거겠죠. 예. 흥미로운 게요. 21일부터 고지서 발송했는데 그날 기획재정부가 참고 자료를 냈어요. 그 자료 보면요. 저도 봤는데 이 제목란 네,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다라고 제목란에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요? 정말로 이례적이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기재부인데 고지서 발송하면서 이건 스스로 비정상적인 세금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를 냈다. 자, 120만 명. 토지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130만 명이 넘는데 말이죠. 네. 이게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 네. 종부세 부담. 근데 좀 줄어든다고요? 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죠. 네. 현재 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기준으로 70%를 넘었거든요. 이걸 다시 69%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최대 69%까지만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예. 올해 집값이 이제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가격은 이 모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에 이제 또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기준이 되는 게 일종의 할인율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현행 45%로 낮췄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더 낮출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니까 뭐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0% 안팎의 종부세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종부세와 함께 또 보유세로 묶이는 게 재산세도 있죠. 이것도 역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니까요. 이 역시 또 줄어들겠죠. 또 하나 또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게 국회에서 지금 종부세 개정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도 보유세 부담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렇거든요. 기본 공제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액을 12억 원까지 높여주자라는 게 골자인데 예. 민주당이 기본 공제액은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로 상향하는 절충안 내놓고 있고요.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 원까지 높여주겠다, 수용하겠다는 건데 조건부입니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80%를 약속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게 매년 또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세금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네. 빨리 정치권에서 논의의 종지부를 빨리 찍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 경제 승부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손석우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